남편이 술만 먹으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아내는 계속 전화하고 어디야? 미쳤어? 지금 몇 시인데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안 되면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추격전이 벌어지는 그런 부부셨거든요. 아내는 어릴 때 집에서 맨날 혼자서 있었던 시간이 많아서 불안감이 있은 아내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남편이 연락이 안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 어릴 때의 그 불안이 무의식적으로 오면서, 근데 사실은 이 아내가 정말 원했던 건 나는 지금 자기가 필요해, 자기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었는데 그게 그렇게 말이 안 나가잖아요. 반면에 남편한테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굉장히 좀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분이셨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혼이 났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자라신 남편분이었거든요. 억울함과 그런 반항심 이런 것들이 많이 계신 분이었는데 분노가 억압돼서 지금 쌓여 계신 남편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결혼을 해서 이 남편이랑 뭔가 더 연결되고 싶고, 아내는 같이 있고 싶은 욕구가 크니까 그런 욕구들을 막 요구를 하면서 그것들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방식이 조금 요구적이었어요. 아니, 쓰레기 좀 갖다 놔, 이거 해, 이게 뭐야, 설거지 할 때 좀 제대로 해야지, 뭐 이런 식의 너무나도 강요고 부담이고 억압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부가 이제 멀어지면서 남편이 탈출구로 이제 술을 찾게 된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부부들이 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랐구나, 이런 순간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시고 나서부터 오해가 좀 많이 풀린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맨날 집에 안 들어오고 술 먹고 딴짓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불안해서 뭔가 여기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들었던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일단 아내분이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부드러우셨어요. 그리고 남편분도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고 어린 시절에 내가 들어오지 않을 때 아내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나서는 점차 술을 먹는 빈도나 그리고 약속을 하면은 이제 지키게 되신 거죠. 12시까지는 들어갈게 하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들어오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좀 늦어지는 경우는 꼭 전화를 해주거나 받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해가고 정말 쏟아내고 눈물 쏟아내고 그런 과정을 서로 보면서 연민을 서로 느끼게 되고 하면서 친밀감을 점점 쌓아가셨는데요. 나중에는 손잡고 뭐 영화도 보러 가시고 데이트도 하러 다니실 만큼 관계가 많이 좋아지셨던 부부가 기억이 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본능이라고. 부부간에 이렇게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나누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딘가와 연결돼야 되는데 그 대상이 배우자가 되어주지 못하면 바깥에서 어떤 다른 무언가가 연결되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탈출구를 찾는다라고 하는데요. 남편분들이 많이 쓰시는 탈출구 일, 술, 외도 많이 사용하시고, 아내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탈출구는 아이한테 그렇게 정성을 쏟으시죠. 그리고 자기개발, 종교, 쇼핑 등등등.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안 갈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와 맺은 경험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부가 둘이서 결혼 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은 6명이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친밀감을 쌓는 작업을 평소에 의식적으로 힘들지만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부들의 멘탈을 케어합니다. 결혼생활 멘탈 케어 플랫폼의 대표, 신디의 대표 신동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결혼을 정말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불행해진 거죠. 연애를 9개월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9개월 동안 이제 매일 만났거든요.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늘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랑 함께라면 어떤 고통도 내가 견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웬걸 결혼 전날부터 싸우기 시작을 해서 한 2년을 매일같이 싸우면서 남편 자체가 이제 고통이 된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은 이제 내 인생은 그때부터 행복해질 거야.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데 결혼을 했는데도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행복해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니까
이제 뭘 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길이 안 보이고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고 심지어 이제 공황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집에 누워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서 공원을 막 새벽 2시에 뛰어다녀야지 좀 진정이 될 정도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두 가지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고 살거나 이혼을 하거나. 참고 살려고 해보니까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아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살아야겠다. 일단 뭐 다 둘째치고 그래서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를 하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원룸을 하나 얻어서 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맨날 싸우던 사람이 없으니까 평화롭잖아요. 그리고 해방감도 느껴지고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된 결혼을 실수를 해서 잘못된 사람을 만났으니까 비싼 인생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이제는 좀 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져야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한편으로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별거를 6개월을 했거든요. 이혼을 해도 행복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이제 받은 거죠. 그때부터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이 결혼을 위해서 참을 만큼 참았고 노력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책 한 권을 안 읽었더라고요. 책 한 권도 안 읽고 결혼했고 책 한 권도 안 읽고 이혼하려고 하고 있구나. 제가 이거를 딱 깨닫고 다른 공부들은 그래도 국영수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자격증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 중요한 내 삶의 질을 좌지우지할 이 중요한 부부관계, 결혼 생활에 대해서만큼은 공부를 안 해봤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결혼에서 내가 한 이 결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더 해보자. 공부를 한번 해보자. 다른 건 다 해봤다고 했는데 공부는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공부해볼 만큼 해보고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 이혼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부치료 이론들을 국내의 논문들, 전공서적들, 심리학 서적들을 이제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저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다. 많은 부부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들이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잘잘못을 부부가 따지면 이 갈등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보다 더 밑에 무의식에 있거든요. 1960년대에 애착 이론이라는 게 센세이셔널하게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육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이가 울어도 안아주지 않는 게 아이를 오히려 더 독립적으로 키우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되게 팽배했어요. 근데 그 애착 이론을 주장한 존 볼비라는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애착 대상이 제공하는 안전기지를 기반으로 여행하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애착 대상과 안전기지를 삼아서 애착을 잘 쌓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인의 사랑도 애착의 결합이며 이것은 유아와 부모의 결합과 같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하나 딱 정해서 그 사람이랑 정서적인 친밀감을 나누게끔 설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애착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이 엄마한테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본능이요, 아이 때만 있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된 우리한테도 다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정서적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안전한 대상과 안전한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애착 대상이라는 게요, 아이 유아 시기에는 이제 주 양육자지만 성인이 되면 연인이나 배우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요, 내 옆에 있는 지금 이 배우자가 그런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탐색해요. 이 사람이 내가 아플 때 나를 보살펴 줄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까? 이 사람한테 내가 자기 부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일까? 내 꿈을 이 사람이 응원해 줄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에 yes라는 답이 바로 딱 떠오르신다면 아마 부부간의 애착이 잘 쌓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질문에 망설여지신다. 애착이 잘 쌓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애착이 잘 쌓이지 않으면 우리의 이 정신생물학적인 애착 시스템은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행동을 전문 용어로 항의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에너지를 확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에요. 매달리고, 요구하고, 가서 비난하고, 계속 전화하고 이런 이제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를 축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대답을 하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고 방에 혼자 들어가서 있다던가 집을 나간다던가 이런 방어적인 회피적인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소리를 질러도 전자인 이제 추적자들은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요. 위축자들은 그만 좀 얘기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건데 이제 부부들이 연결감이 잘 느껴지지 않고 불안할 때 이 사람이 내 정말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에 퀘스천이 들 때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행동들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성격이 너무 이상해요.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 혹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에 연애할 때 안 그랬는데 지금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혹은 아니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점점 부부는 불화의 고리라는 특정한 패턴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부부들이 빠지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가 공격 패턴이에요. 이 패턴에 빠지면은요, 부부가 서로 끊임없이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이 한쪽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한쪽은 끊임없이 도망가는 그런 패턴이에요. 세 번째 패턴이 이제 위축 패턴이어서 이제 이 패턴에서는 부부들이 더 이상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고 서로의 욕구나 이런 감정을 이제 나누지 않는 그런 패턴이죠. 세 가지 패턴 중에 뭐가 제일 위험할 것 같으세요? 마지막 위축 패턴. 그러니까 부부 간에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점점 부부가 멀어지면서 정서적인 이혼 상태가 되는데요. 부부 간에 이렇게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나누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본능이라고.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능인데 어딘가와 연결돼야 되는데 그 대상이 배우자가 되어주지 못하면 바깥에서 어떤 다른 무언가가 연결되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탈출구를 찾는다라고 하는데요. 남편분들이 많이 쓰시는 탈출구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일, 술, 외도 많이 사용하시고 아내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탈출구는 아이한테 그렇게 정성을 쏟으시죠. 그리고 자기계발, 종교, 쇼핑 등등등 이런 문제들이 표면적인 원인만 놓고 보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이고 이거를 따지기 전에 부부간의 애착, 이 친밀감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이제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항의 행동을 상대방이 했을 때 이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미워해서 날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연결되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고 한데 뭔가 불안해서 이 사람의 애착 시스템이 뭔가 불안정해서 하는 행동이구나. 항의 행동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의 행동들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안 갈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와 맺은 경험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부가 둘이서 결혼 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은 6명이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와 어떤 패턴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부부가 부부관계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보고 배웠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이제 상호작용하는 패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거를 모르세요. 그냥 탈출구를
가지고 참으면서 이제 사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론이나 뭐 항원이혼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 부부가 아이를 탈출구로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랑은 연결이 되잖아요, 뭐라도. 그러니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커서 독립을 해서 나가면 이제 부부 둘만 남아요. 근데 그동안에 부부가 애착 연결하는 작업 하나도 안 해놨죠. 친밀감 없어요. 그리고 서로 애착 손상이 주는 상처들만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살았어요. 이제 부부 둘만 남았을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같이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황혼 이혼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친밀감을 쌓는 작업을 평소에 의식적으로 힘들지만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의식적인 이제 결혼 생활을 하냐? 제가 아까 참고 살거나 이혼한다. 그렇게 두 가지 길밖에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전자를 무의식적인 결혼이라고 하고요. 후자를 무의식적인 이혼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뭘 모르고 참고 살고 뭘 모르고 이혼을 하게 되더라 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았잖아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중요하냐면 배우자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리적인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내 심리적인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력을 하는 게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를 일단 알고요. 이 부부가 예민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알고 이 사람이 이럴 때 이런 항의 행동을 하는구나, 예민해져서.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가 이런 패턴에 빠져서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되겠구나를 알고요. 그리고 그 예민한 포인트가 이 과거에 이 사람이 자라온 어떤 경험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나는 그냥 한 말인데 저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네? 저 사람이 저런 과거가 있어서 이게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불안함으로 작용해서 이런 항의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그거를 서로가 조심하고 또 거기에 불화의 고리에 빠졌을 때 그 패턴에 빠졌을 때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의식적으로 애착을 쌓으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의식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결혼을 행복의 패러다임으로 보지 않아요. 얼마나 상처받은 두 사람이 만나서 이 결혼을 성장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라고 보고요. 얼마나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좋은 배우자가 되느냐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의식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행복의 프레임으로 둬서 행복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오히려 행복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이 갈등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 이렇게 성장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의식적인 결혼 생활로 더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 모든 관계에 대해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 보면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다 저 사람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사람을 좀 혼내주세요. 이 사람한테 지금 당신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좀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부부관계라는 거는 이 부부 둘이 만들어가는 역동이거든요. 나도 이 남자를 예민하게 건드리는 지점이 나도 모르게 있는 거고요. 남편도 나도 모르게 건드리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다.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가 이제 두 번째 의식적인 결혼 생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의사소통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의식적인 결혼 생활에서는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래요. 내가 이런 거 알잖아. 나 이런 거 알면은 당연히 해줬어야지. 하지만 의식적인 결혼 생활에서는요. 내 필요와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걸 정말 말하기 싫고 귀찮고 혹은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이걸 말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의도적으로 안전하게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상호성인데요. 내 욕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욕구가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돼요. 이 의식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이러한 상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그냥 성격이 이상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의 상처, 힘들었던 부분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멘탈라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9시에 만나서 싸우자라고 해서 싸우는 부부 없어요. 어떻게든 좀 얘기해 보려고 좋게 얘기 좀 해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한쪽이 기분이 확 나빠서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예민해지는 포인트. 그 로우 스팟이라고 하는데 그 포인트가 뭔지를 알고 그 순간에서 싸웠더라도 돌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 우리가 오늘 도대체 왜 싸웠지?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내가 들었던 감정이 뭐고 생각이 뭐고 그때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빴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거슬렸지? 이거를 되돌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찰하는 능력이고요. 멘탈라이징이라는 거는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 사람이 그렇게 예민하게 갑자기 화를 냈는데 뭐가 그렇게 건드려졌을까? 그때 그 사람이 했던 생각이나 감정이 뭐였을까? 저 사람이 정말 원했던 게 뭐였지? 성찰해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들이 그냥 현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까지를 아는 게 이제 멘탈라이징의 능력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훈련하시면 아마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정서중심적 부부치료의 창시자인 수잔 존슨 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건강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가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부부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어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많이 있다. 그리고 알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시라는 거. 두 번째, 좋아질 수 있다. 얼마든지 노력하면 좋아지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령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다 하더라도 내 삶은 얼마든지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라는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